지금부터 대지의 시간 연계 학술 심포지엄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국립현대미술관 김경란 학예연구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전 등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윤본모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의 환영사로 그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에서 대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 전시를 현재 개최 중에 있는데, 이 전시와 연계해서 오늘과 같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주 의의가 깊은 행사라고 봅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각계 전문가 분들께서 주제를 발표하실 텐데 아주 기대가 되는 학술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따라 한파가 몰려오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세미세 코로나 사태가 날로 더 극성돼서 좋지 않은 세미 분위기인데, 과천에서 생태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학술 대회를 갖게 돼서 더 의의가 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따지고 보면 환경 파괴로 한 죗값이라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날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자연 재해를 비롯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남태평양의 투발루라고 하는 조그만 섬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제일 첫 번째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옆에 뉴질랜드 나라로 주민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지 주민은 외칩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희생돼야 되느냐고 선진국을 향해서 아우성하는 거죠. 이럴 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 문제, 이런 다양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생활 곁에 와 있는데요. 오늘 생태 미술을 주제로 한 이 모임은 그런 면에서 더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드신 현대미술 이과를 비롯한 여러분들, 그리고 주제 발표하시고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본모 관장님의 따뜻한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준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님의 개회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예연구실장 김준기입니다. 생태미술을 주제로 전시를 열고 있고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 이 미술한류 사업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큰 틀은 평화와 생태 두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생태는 이미 1970년대, 80년대부터 한국의 선구적인 예술가들이 그 자연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술운동으로 시작했던 일이고, 그것은 90년대쯤 되면 이미 평화라는 의제와 결합한 적도 있죠. 그래서 DMZ 쪽에서 생태와 평화라고 하는 의제를 가지고 아주 큰 미술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저 밑에 지리산 쪽에 가면 생명 평화를 이야기하는 도법 스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는, 생태의 문제는 대상화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안전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담론 그리고 사회운동이 사회적 실천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때문에 생태에 관한 관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위기의식이 새로운 철학과 사상 그리고 예술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국가적 의지가 있죠. 그래서 올해 평화예술 DMZ 평화예술 연구 영역도 하고 향후에 평화예술을 쭉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는 특히 과천관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숲속미술관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생태적 의제를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지향하는 미술관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해로 생태미술 전시를 하고 또 이렇게 연구 성과를 모아서 심포지움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생태 예술가들이 꾸준히 움직여왔던 그 성과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태 담론과 예술이 어떻게 결합돼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논의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 연구자분들의 발표를 듣고자 합니다. 미학의 집 소장이자 한국정치재단 생명정치재단 상임이사인 임지연 선생님의 생명과 잡것의 미학으로 첫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학의 집 소장 임지연입니다. 오늘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지의 시간 연계 학술 심포지움에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몸의 시간과 이 생명 가치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지금 아마 자료집에는 생명과 잡것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린 것 같은데요.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명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 새로운 미학 운동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좀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요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기획에 있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생태, 생명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 담론들 그리고 운동 들을 일으켜야만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생명이 뭔가, 생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 좀 막연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마치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기 전에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닌 게 아니라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그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데에서 뭘 문제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성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말인데 생태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면 문제가 생태에 있다, 기후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분명히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에 대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면, 기후가 우리가 파악하기에 데이터적으로 뭔가 조절을 좀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분명히 좀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실제 생태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말을 보다 더 정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인간 위기라고 하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나 기후는 자기 나름대로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 위기이다라고 하는 이 자각 분명히 들게 되면 고쳐야 될 것은 인간의 가치관이구나,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하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행동을 일으켜야 될지, 변화를 요구해야 될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와 늘 같이 연계되어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볼 때 이것 역시 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1차적으로 언어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결로 인간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탄생은 언어의 탄생과 함께하고 언어를 통해서 사물과 사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와 같은 이해와 알을 바탕으로 지식을 생산을 해 나가면서 소위 문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 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인간의 수단이지만 한편으로 생명과 생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한 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언어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주술 관계의 이 분리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사건, 사태,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 관계의 그 관념적 구조 속에서 나누어지지는 않잖아요.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바람 따로 분다 따로라고 하는 일로 분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편리하게 바람과 분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여서 그와 같은 분리와 대상화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지식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왔고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어떤 기본 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회복 운동은 언어 차원을 넘어서며 그와 같은 분리와 대상화 주객관계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성구조라고 하는 이 차원을 분명히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어를 완전히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관념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언어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생명회복 운동은 언어 차원을 넘어선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보다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리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이성중심주의, 언어의 대상화, 주객관계의 강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구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고안되고 발명되고 그것을 기초로 지금 현대문명까지 이어져 오는 그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낸 그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기획에서 서구 근대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큰 줄기가 지금 우리에게 자본이라든가 기술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 근대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의 한 뿌리를 살펴보는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명제,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성중심주의의 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서구 근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 자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순수 자아를 기초로 순수한 인간의 세계, 순수한 자연의 세계, 소위 주관으로서의 인간 사회, 객관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공고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운동, 생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미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서구 근대에 탄생한 근대적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성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도 감성 내지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우리가 인격적 도야 내지는 진리라고 하는 이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미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 순수 자아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도 관념에 그치는 어쩌면 이상화된 기획이라고 하는 차원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근대 미학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적인 미적 태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 뭐 무관심성이라든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순수 예술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쾌의 형식으로서의 예술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무관심성, 순수 예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대적 기획으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철저히 관념화되고 이상화된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몸의 시간을 되살릴 때이다.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꽃피울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기획에서 뭐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관념, 정신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사실 정신과 몸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획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관념 중심의 생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몸에 이렇게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학 운동에서 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제안은 지금까지 문화이든 예술이든 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수성이라고 하는 근대적 기획에 대한 철저한 회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분절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다른 것들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순수성이라고 하는 이념에서 벗어나서 그 무엇보다도 복합적인 관계성을 회복할 때이고, 여기에서 삶의 가치 그리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존재이든 그리고 세부 지식 영역에서의 지식 내용이든 근대에는 분리하기가 바빴죠. 그리고 각각 분리되어서 순수하게 중세는 어디까지인가, 근대는 순수하게 어떤 것을 원리로 해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가 등등,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너의 공간과 나의 공간, 존재적으로도 인간적인 존재와 동물적인 존재 등등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자율적인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 지식의 영역, 지식 영역 자체도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와 같은 분리와 전문화,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화시킨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근대적인 순수성 담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이루고 있는 잡스러움에 기뻐할 때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잡스러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제가 학문 학계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좀 달갑지는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요. 그런데 오히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순수성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잡종적이고 잡스러운 이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데에 집중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공동체 역시도, 인간 공동체 역시도 인간만의 공동체, 순수한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남아있을 수 없는 때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개체들, 인간, 동물 내지는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을 고민을 할 때이고,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의 연합을 위해서는 이성 및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마땅히 벗어나야만 그와 같은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다. 비슷한 기획으로 브리노 라투르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만의 역사가 아니라 사물들의 역사를 쓸 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많은 이론들 그리고 저술들을 좀 남기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텍스트를 이 온갖 잡종
잡스러운 것들의 연합을 기획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획으로도 좀 읽었습니다. 이제 인간 및 비인간 개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반을 이룰 준비를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쓸 수 있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개념이 지구법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야생의 법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코마 컬리너는 이제는 이와 같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근대적 헌법 개념에 기초하여서 구성하는 것은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조금은 문학적이기도 해요. 어머니 대지라고 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서 강의 권리, 산의 권리, 풀의 권리, 나무의 권리 등등을 강조를 하고, 그것들을 마땅히 사회공동체, 인간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컨셉은 남미에서 많은 국가들, 여러 국가들에서 실험이 되고 있고,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사례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바로 그러한 인간 비인간의 어떤 연합체, 공동체의 구성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미학 운동, 새로운 내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야만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에 강조되었던 이성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운동하고는 결이 달라야만 해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저는 들림이라고 하는 이 활동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에게 들리듯이 나무에게 우리가 들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강에도 들리고 바다에도 들리고 숲에도 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글거리는 무언의 증언들 사이, 그 증인들을 사회 구성의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권좌에서 마땅히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체들을 인간 이성의 차원으로 등극시키거나 끌어올리거나 하는 시도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올 때 이와 같은 운동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상대에게 들릴 수 있는 활동, 저는 이것이 관심을 갖는 일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로 생명현상 내지는 삶의 현상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는 특정한 정도의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상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알맞은 적당한 정도의 관계성을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원고에서 정리하고 있는 문장들을 좀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무에, 산에, 바다에, 바람에, 새에 들립니다. 자기라고 하는 확고하고 우월적인 관념에서 내려와서 타자에게 들려서 그와 하나가 된 정신은 순수하기보다는 잡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잡스러움 속에 에서 춤을 추는 우리는 단지 즐거움, 쾌라고 하는 감정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를 거쳐서 살아왔던 온갖 사물들의 애환과 그런 비극적 지혜를 우리 뿌리 안에 지니고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 위기와 몸의 시간, 생명 가치의 전환에 대한 통찰력을 나눠주신 임지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올해와 내년에 금강자연 미술 비엔날레 총감독을 역임하시는 김찬동 선생님의 자연미술, 제2야생과 카오스 모자의 자연들을 위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 감독을 맡고 있는 김찬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생태 관련된 심포지움의 세부적인 다른 내용보다는 공주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비엔날레 주제를 제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후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다른 발제자들이 이제 뭐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연미술 운동의 간략한 약사라든가 또는 뭐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 생태 관련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비엔날레의 이제 향후의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미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건 뭐 연구자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제 60년도 말서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80년대 초반에 야토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확산적인 파생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야투를 기반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 조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81년도에 공교롭게 그 겨울 대성리 31인전이라고 하는 야외전이 펼쳐졌는데, 그것들을 뭐 자연미술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에서 펼쳐진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성이 검토가 된다면 최초로 자연미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83년도에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연과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충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자연미술과 또 야외 현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어디다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초반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자연미술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독일에서 전시라든가 뭐 해외 전문지에 소개가 된다든가, 그래서 자연미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정확치 않지만 용어가 정착이 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외 현장미술연구회라고 출발했던 그 단체가 야투자연미술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활동을 했고, 협회를 결성하고 95년도에 이제 금강국제자연미술전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국제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로 위상을 제고하고 규모로 확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엔날레가 되면서부터 자연미술의 어떤 초기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 속에 함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 국제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라든가 야토 아이 프로젝트라든가 뭐 레지던시 프로그램인가 이런 걸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그 비엔날레의 주제는 재야생입니다. 리와일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것을 풀어서 이제 또다시 야생이라고 하는 한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재야생이라고 하는 개념, 또 깊은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사회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제 뭐 작은 개념들로 자연들, 또 카오스모제, 이런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뭐 발제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지구 온난화나 환경 파괴라든가 자연재해, 또 근자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서 묵도하듯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생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텐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생태라는 말이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인간, 사회, 자연, 이 유기적인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은 뭐 생태나 이 생태계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뭐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그런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재야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은 98년도에 마이클 스월레라고 하는 학자와 리드 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된 개념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의 그 야생 상태로 자연을 되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소개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95년도에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 14마리를 투입을 해가지고 자정적으로 생태를 회복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최상위 포식자를 생태에 투입을 해서 그 생태가 자정 활동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상호작용과 관련된 직렬식 연쇄로 복원하는, 그래서 이제 생태 다양성을 회복하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다양성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최상의 포식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정적으로 재야생화가 가능한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 에코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환경 생태에 관한 철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아르나스라는 이제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과거처럼 인간과 자연 관계를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자연 고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관계를 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런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을 이제 도구적 유용성 차원에서 다루던 것과는 구별해서 자연 전체 본래의 어떤 문제, 또 형이상학과 사회 정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철학적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에 자연에 대해서 다루던 태도가 자연을 개발한다거나 보존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태도리 있었다면, 그것들은 굉장히 그 인간 중심적, 도구주의적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반해서 생태 중심, 생물 중심, 생명 중심 이런 세계관으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태적 자아라고 일단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 중심적인 평등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양의 노장 사상이나 불교나 뭐 기독교의 영성주의 같은 영역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 경향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재야생이나 심층 생태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비전문가라든가 원주민이라든가 또는 뭐 신체적인 지식이라든가 또는 비인간 행위자의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자연, 이걸 이제 자연들이라고 하는데, 자연보다는 자연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생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 그 가타리라고 하는 철학자이면서 뭐 정신과 의사가 주장했던 이야기인데, 자본주의가 자연 생태 속에 어떻게 틈입이 돼서 자연을 그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분법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인간자의 사회라고 하는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이제 생태학을 새롭게 연구하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자연관이 이분법, 이원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론론이나 다원론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타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카오스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모스적인 것이라고 설정을 하면서, 사회 생태학은 이런 그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상호 개입 교차되는 새로운 생태 논리의 패러다임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카오스모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오스는 혼돈이고 코스모스는 질서인데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어떻게 상호 침투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가타리 같은 경우는 카오스라고 하는 것, 이질적인 것, 혼성적인 것, 애매한 것, 비대칭적인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동요시키는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내부로 침잠하는 방식을 통해서 탈중심화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천계의 고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리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리좀의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서 집합체나 다중성의 합성,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태도인데, 그런 것들을 생태적인 개념 속에 새로운 담론으로 결부를 시켜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심층 생태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회 생태학적인 측면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제도적 플랫폼 속으로 들어오면서 초기에 건강한 자연에 관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연 속에 조성되는 조형물의 구축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야투의 창립 선언문을 보면은 자연과 또 생태와 인간과 사회, 이런 모든 영역을 자신들의 작업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들을 보면은 사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연 자체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관계 문제, 이런 쪽에 함몰됐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쨌든 자연인간 사회를 상호 침투시키는 카오스모제의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초기의 초심을 어떻게 재해석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세 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연미산이라고 하는 산 자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생태학 논의들을 그 산의 자연 공간에다 담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향후에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그 관이 완성이 되면 좀 더 다양한 논의들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간단히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준비 과정에서의 제야생, 깊은 생태학, 사회생태학 등의 생태화두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신 김찬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태미학예술연구소장 유현주 선생님의 한국 생태미술의 지형도, 재난의 시대, 생태미술의 자기조직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태미학예술연구소장 유현주라고 합니다. 대지의 시간에 연계된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발표할 주제가 한국 생태미술의 지형도, 재난의 시대, 생태미술의 자기조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이 발표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 세계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 한국 생태미술이 어떻게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재난의 시대다 이렇게
선포가 됐다고 봅니다. 사실 재난의 시대는 1970년에 로마 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도 이제 미리 예견이 됐는데요.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이대로 가면 70년대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기후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학자들조차도 비난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호주의 산불이라든가 북극과 남극에서 가속화되는 해빙, 또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산림의 파괴라든가, 그리고 지구에 사는 생물의 자연 발생적인 멸종이 평균 연간 0.1종인데 비해서 지난 10년간 467배나 높은 속도로 생물종이 멸종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현재의 팬데믹, 인간의 침입에 의해서 서식처를 잃은 바이러스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예견이 그렇게 기후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2년에 리우 브라질에서 열린 회의는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태 미술은 그 전부터 이미 그런 회의를 한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도르노가 얘기를 했지만 예술가는 지진계와 같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일어나든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예술에서 표현이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60년대부터 그런 우려하는 예술들이 나타났고 90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직화되면서 생태 예술이라는 것이 에코아트라는 것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사한 예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또 뭐 대지미술, 정크아트 등등 많은 미술들이 있었지만 다른 점은 생태미술은 예술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인간과 자연 그리고 비인간의 연결망 안에서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들의 다 공통점일 것 같아요. 이런 인간 중심주의라는 부분을 넘어서야만 자연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미술이 과학과 이렇게 좀 밀접한 관련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 지구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자연은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지만 유용한 에너지는 계속 무용한 에너지로 바뀐다는 엔트로피 이론이라든가, 또 지구라는 것은 우리 세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봐야만 뭔가 어디가 고장나면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론은 생물학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베르탈람피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기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3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유기체 안의 부분들이 외부의 환경과 대응하면서 스스로 변이가 되거나 돌연변이가 되거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론이 사실 그 생태 과학이나 생태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 지구 공동체는 곧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제가 논문을 잠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리노 라투르를 많이 인용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대인인 적이 없었다라는 책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인간, 자연, 비인간 행위자들의 연결망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스템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국의 생태미술은 도대체 언제부터냐라는 건데, 사실
어떤 식으로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투도 그랬고 또 바깥미술도 그랬고 마감뉴스도 다 그 예를 들어서 전시 서문을 보면 거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으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조직화되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는 세계 환경 문제의 이슈가 터질 때 유사하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야투라든가 바깥미술에서 그런 이슈와 무슨 맞물리는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훑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생태 미술은 아도르노가 이미 예견했듯이 현대 미술은 노미날리즘이라고 하죠. 이름만 있을 뿐이지 예술이라는 어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서의 예술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만큼 형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미술이 규정하거나 서로 합의를 보기 어려운 점이 그런데요. 제가 지금 지도로 연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노트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따 전시를 보시게 되면 전시 보시는 분들은 연표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요. 대략 저는 이 연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 눈을 뜨면 다시는 봄에 새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침묵의 봄이라는 글을 쓰죠. 그래서 그 침묵의 봄으로부터 2020년의 탄소 중립,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2019 코비드 그 바로 팬데믹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세계의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우 회의도 그랬고요. 또 그 전에 80년대 산성비 사건이 터지면서 요셉 보이스가 7.9르에 참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지구의 허파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이슈. 사실 요셉 보이스가 생태미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리우 회의 이후에 93년도에 47번째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97년도에 너무도 유명한 도쿄 의정서가 발의되는데요. 도쿄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강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우리 선진국 아니라서 하면서 슬쩍 빠집니다. 그리고 일본도 심지어는 은근슬쩍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그때 의정서에 협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제2의 교토 의정서, 다시 말해서 포스트 교토 의정서를 발의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얼마 안 됩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1.5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탈퇴하신 분이 누구죠? 트럼프이십니다. 그분이 탈퇴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화가 난 15살의 누구죠? 그 소녀. 예, 툰베리가 등교 거부하는 운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환경 운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어른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80년대부터 우리의 그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을 보면 자연미술 혹은 야외 현장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야투에서 임동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정국광 작가 그리고 고승현 선생님 다양한 분들이 자연미술 속에서 그러니까 미술의 본령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고요. 뭐 여기에 지금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정국광 작가의 작품, 아직 이제 시작인데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냥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겠는데요. 비슷한 의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교토의정서와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이 표가 대략 그 우리나라의 굵직한 그룹들이 어떤 식으로 생태 미술을 전개해 왔는가라는 흐름이 있는데 나중에 연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방금 전에 발표하신 김찬동 선생님께서 가타리 얘기를 하셨는데 가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에서 자연, 인간, 사회의 생태 미술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인간의 주체 문제도 흐려지고 잘못된다라는 이 세 가지 생태학을 중심으로 해서 야투부터 바깥미술, 마감뉴스, 소나무, 리슨 투 더 시티, 동대문 옥상낙원 DRP, 황새둥지 이렇게 크게 그룹을 나눴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활동해온 작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리슨 투 더 시티 같은 경우나 동대문 DRP는 적극적으로 사회 생태학을 실천했다고 보는데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개발의 문제 때문에 밀려난 마이너리티 그룹들, 상인들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의 그 침묵의 목소리를 어떻게 예술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자연을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행사를 해왔던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해서도 반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배종원 작가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멸종위기의 희귀 생물 도감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버린 장난감 또는 씹다 버린 껌을 달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팽이 도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을 뻔할 정도로 너무나 달팽이처럼 껌을 씹었더군요. 근데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개발 속에서 버리는 것들, 쓰레기는 쌓여가고 밀려나는 그 마이너리티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건드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사이클링이나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생태미술에서. 정익명 작가라든가 또는 정재철 작가, 정익명 작가 같은 경우는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 가지고 우리가 버린 깡통 있죠. 캔을 사용해서 난방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변에 많이 활용하고 또 나누어주는 작업을 한다든가 강수생 작가 같은 경우는 제주 작가인데 무당벌레 모양으로 사실 무당벌레가 농약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셀비어, 범부채, 봉숭아 씨앗 이런 걸 심어가지고 자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농사라고만 할 수 없는 하나의 예술, 그러니까 공동체 예술이 되는 거죠. 이런 작업을 했다든가 또 하나의 정재철 작가 꼭 언급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버려지는 현수막을 깨끗이 세척해서 그걸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중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유럽에 가서 그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시라는 거는 현수막을 정재철 작가 전시를 한 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로컬 속에서 뭔가 이 문화가 혼성되고 점이 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에코 시민 어떻게 보면 버리지 않고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경호 작가는 데드라인, 얼마 남지 않은 데드라인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잠기지만 이제 곧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전시가 있고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다뤘던 이반 작가도 있었고 저희 아카이브에 지금 나와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융복합 예술로서 과학과 협력하여 생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그것이 더 활발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온라인 시대 그리고 온오프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가들은 더 치열하게 과학자들이나
학제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대 예술 실천으로서의 생태 미술의 지금 현재 모습이고 한국에서의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을 자연, 사회, 인간의 주제 분류로 살펴본 유현주 선생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생태미학예술연구소와 협업하여 진행한 한국 생태미술 조사정리 자료집이 곧 발간되는데요. 책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술평론가 김종길 선생님의 동시대 예술에서의 한국 생태미술 읽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평론하는 김종길입니다. 제 주제는 동시대 예술에서 한국 생태미술 읽기인데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 표지에 운주사 미륵불을 놓았습니다. 운주사 미륵불은 범벅의 세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늘 하늘 하나 하시는 님으로 우리 세계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 님의 얼굴들이 바로 이 미륵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동학에서는 새로운 세상, 새로 열어야 할 세상 혹은 다시개벽의 님이 바로 이 님이기도 하죠. 이런 세상은 이제 생태적 세계, 또는 여성성의 세계, 또 밥 생명의 세계, 지금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사진을 올려놔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그 세계가 어쩌면 도래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어느 때일 수도 있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되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기획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산다면 그 세계는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장면을 넣었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생태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생태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모든 억압된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여러 위기 사회에 대응하는 일종의 저항적 용어로 생태라는 말이 다시 호명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태 비평은 생태적 순환을 상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 제도 문명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 반생명적 요소들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태 비평이 등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억압되어 온 타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때 타자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인간 이외의 자연 그 모든 생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는 거대한 우주를 돌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우주의 한 거대한 생명체이죠. 46억 년부터 이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주를 돌고 있는, 그리고 태양계를 이끌고 있는 항성입니다. 큰 하나의 숨덩어리가 지금 살아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더부살이로, 겨우살이로 깃들어 있는 사람이 이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뒤집어 가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태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저절로 있는 그대로 있어야 할 지구의 생명을 예술가들이 새롭게 이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술수적 상태를 부려내고 심어내고 틔우고 연글게 하는 어쩌면 그런 것들의 멋짓기가 생태미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꼴짓 혹은 살아있는 몸짓으로서의 산짓, 이것이 단순히 생태적 순환이라고 하는 숨돌리기라고 하는 그 상황만을 드러내는 미술이 아니라 멈춰서게 하는, 그래서 이 지구의 항성을 썩어가게 하고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저항이 생태미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서서 이미 야투나 겨울 대성리나 마감뉴스를 이야기했지만, 야투가 이게 들야자에 던질 투자거든요. 자연에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겨울 대성리는 1985년에 밭갓미술회로 이름을 바꾸지만, 이때 밭갓, 야투, 이 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자연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예술가라고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예술가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작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일으켜내는 미술, 그것이 야투의 정신이었고 밭갓미술의 정신이고 1991년 2년에 탄생한 마감뉴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소집단들이 드러내고 있는 미술적 활동들은 지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쩌면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인간이 자연인으로서 던지고자 했던 최초의 몸짓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갈래에서 몇 작가를 보면 임동식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연을 처음엔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들임받아서 그 받아된 예술가, 그러니까 자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안으로 들임받아 들어간 예술가로서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제에서 또 야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행위를 집요한 그리기를 통해서 자연의 시간성, 그러니까 늘이라고 하는 항상성의 시간에 회화를 맞추는 과정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드러내는 회화를 보여주고 있는 경이로운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정제철은 인간의 이런 부조리한 모순의 그물코를 잘 벼려내서 우리 앞에 펼쳐냄으로써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짓거리를 들춰내고 까발리고 폭로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는 중요한 메신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 하늘 하나 모심을 시천주라고 했고, 하늘로 하늘을 먹어라라는 이천식천을 얘기했듯이 어쩌면 정제철은 생명의 그물코를 벼려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최근 유작전으로 전시된 아르코의 전시에 보면 그가 마지막 메시지에 이라는 한 글자를 던진 것이 저는 그런 상징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이반이라는 작가는 1990년대 DMZ 비무장지대 예술운동을 통해서 풍경의 상처로 직립해 들어감으로써 상처가 가지고 있는 풍경을 통해서 강렬하게 실존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상처가 이런 그 예술가의 몸짓과 상상력을 통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동으로서의 작업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식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현숙이라는 작가는 제가 신령한 굿짓이라고 했는데요. 미술의 미나, 작품의 품이 아니라 오히려 술수, 술사, 방사, 진인, 현인이라고 불려진 이 술, 큰 사슴뿔 쓴
샤먼으로서의 술수 부리는 샤먼 예술가로 돌변함으로써 우리가 상실해버린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치유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그룹을 또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한미술공간 소나무는 안성에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미술농장 프로젝트로 자연생태 대상의 독특한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한 이들은 녹색 게릴라라는 미술농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실천적이고 또 변화하는 뭔가 시각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예술을 뒤섞어 용오름치게 하는 솟구치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박장국의 옥상나무는 앞서서 유원지 선생님도 보여주셨는데요. 그의 작업은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살이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틈들을 메꾸어내는 삶의 무늬를 만들어가는 아주 기발한 그러면서도 아주 창발적인 기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람살이의 본래 모습을 복원해낼 수 있는가의 화두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리산 프로젝트는 흥미롭게도 처음부터 우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리산은 파미리에서 넘어온 서해안을 뚜벅뚜벅 걸어온 거인 여신 신화, 즉 마고라고 하는 거대한 여성 샤먼의 신화를 바탕에 두고 만들어진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이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우주의 한 복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의 영역을 띄움으로써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어쩌면 실체적이고 또 지리산 둘레길 하나하나를 마치 축지하듯이 땅을 접어 걷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엿보게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자료와 작가들과 작품을 들러보았는데요. 문학평론가 장석주는 문학지리학이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의미의 땅이다. 무릇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주체의 내면에 정체성이 생겨나고 장소로 거듭난다. 장소는 사람, 시간, 행위와 더불어 섞이고 겹치고 하나로 뭉뚱그려진 채 움직인다. 우리의 기억이란 장소, 사람, 시간, 행위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일 터인데 이렇듯 겹치고 섞이며 다양한 의미의 덩어리로 변하는 장소는 지역, 영역, 위치를 하나로 뭉뚱그리며 지각적 통합성을 가진 하나의 실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생태미술의 현장이 그 지각적 통합성의 실제와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장소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시 21세기의 생태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생태미술의 본질과 동시대 한국 생태미술의 갈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미술사학자 박윤조 선생님의 한국 생태미술의 위상, 최근 국내 전시에 나타난 생태 담론의 특이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태미술의 위상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박윤조입니다. 네, 최근 미술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태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류세, 생태, 지속가능, 기후 등의 같은 키워드들 제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논의점들을 도출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시 매뉴얼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별 작가들의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이러한 전시는 한국 생태미술의 다양한 양상과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현시적 자료가 됩니다.
이에 본 발표자는 최근 국내 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 담론의 특이점들을 통해 한국 생태미술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생태미술의 내적 동력이자 특이점은 바로 비가시적 관계들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생태학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하는 생태미술은 자연과 인간의 재관계에 대한 인식의 재편을 강조하며 자연환경의 복원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탐색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더니즘 강령에 의해 묵인, 배제, 은폐되어 왔던 체계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에 자연에 대한 감상적 태도나 애도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들을 탐색해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도판의 내용은 아르코에서 열린 횡추프에 소개된 홍위연숙의 작품입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홍위연숙은 자신의 다양한 시도들을 수많은 성극기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구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짓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몸에 대한 감각적 인식의 과정,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예술적 구현 방식 등을 다양한 영역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선입기 과정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생태학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생태미술은 이처럼 이분법적 구분과 규제를 초월하여 다양한 체계들 간의 수많은 연결 위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 생태미술은 근대화 과정에서의 다측적 역학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데요. 한국 미술계 내에서의 생태미술은 열등한 타자를 상정해온 서구 근현대의 주류 문화 속에서 이중적 타자였으며 자생력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 자연, 인간, 미술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망의 구축 과정은 이처럼 이질적인 문화들이 반응하는 문화 접변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바로 사물을 계기로 이루어진 예와 장기적 그룹 활동을 이어온 사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첫 번째 특이점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사물과의 지속적인 접속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아르코에서 열렸었던 정재철의 회고전과 지금 국현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문경원과 전준호의 전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평화, 정재철의 회고전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이원화된 영역들을 넘나드는 정재철의 여정이 세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매개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바로 사물입니다. 폐현수막과 해양 쓰레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먼저 보시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구청에서 수집한 폐현수막을 바탕으로 중국, 티베트, 터키 등을 횡단하는 작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을 활용한 유니폼을 착장하고 교역로를 횡단하는 작가의 모습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 행위소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정재철의 작업은 이처럼 걷기와 재생이라고 하는 친환경적 작업 방식을 통해서 생성된 우연한 만남과 사건과 정황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체계 간의 다층적 교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모습은 바로 블루오션 프로젝트 중에 제주 일화도입니다. 여기에서 수집된 해양 쓰레기는 세세히 그 지역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사물 군계를 이루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체계가 작동하는 방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재철의 이러한 전시가 사물이 능동적 가능성을 지닌 행위자로서 공간을 횡단하는 양태를 추적했다면 문경원과 전준호의 전시에서는 시간적 제약도 가로지르는 지속적 사건을 공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14년 리움미술관에서 열렸었던 교감전에서 선보인 것인데요. 이때 작가 문경원은 이러한 유물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계속 변화하면서 그 안에서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지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물의 기이한 능력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현에서 열리고 있는 미지에서의 온 소식 자유의 마을에서 문경원과 전준호는 자연물을 매개로 하여 과거와 미래, 기억과 망각, 실제와 허구, 그리고 자연, 인간, 과학의 경계를 임의로 접속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러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접속이라는 행위의 긍정적 의미는 백남준의 여러 글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남준의 1980년도 이미
접속 정보라는 글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데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는 미래에 실현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각색해 이 미래에 접속해 나가는 예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문경원과 전준호의 작업 시나리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이원화된 플롯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속한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티핑 포인트 전후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식물학과 지질학을 매개로 인간과 지구의 미묘한 관계들을 엮어냅니다. 지금 보시는 이번 작품에서는 식물 표본이라고 하는 사물은 DMZ라고 하는 정치적 대립 상황뿐만 아니라 시간적 한계까지 초월해 지질학적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인간이 파괴한 생태적 그물망을 복원하는 계기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모바일 아고라 그리고 생태학자나 뇌과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 그리고 계속 업로드되는 뉴스레터 형식의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 미술, 기계를 연결하며 소통의 길을 마련하는 개선의 가능성들을 탐색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그런 상호 의존적 관계들은 사물을 계기로 하여 스크린 속 공간 넘어 전시장과 실제 사회 체계로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간과 비인간 간의 끊임없는 접속은 또 다른 집합체를 제안하는데 이러한 집합체를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 맥락에 배치시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한국 생태미술의 또 다른 특이점, 바로 장기적 그룹 활동, 땅에 기반한 비예측적 관계망의 증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관계망의 증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산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비예측적 과정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집단 활동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임동식과 지역 공동체 활동 그리고 바깥 미술회와 야투라는 작가 공동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선생님들과 겹치는 내용들은 건너뛰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임동식의 예술과 마을이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그것은 농경 문화와 마을의 현대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였는데요. 이러한 지역 공동체부터 지금 도판에 보시는 것처럼 우평남이라고 하는 동료 작가와의 행보에 이르기까지 임동식은 고독한 내면으로 침잠하기보다는 단절되고 부정되었던 관계를 바로 자연을 매개로 하여 회복시키는 연동 방식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사실 대표적인 그룹 활동은 앞서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1981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가평군의 바깥미술회와 충남 공주의 야투가 그것입니다. 보시는 자료입니다. 문화계의 변방에서 결성된 두 작가 공동체의 지역 기반 활동은 자본과 모더니즘에 의해 불균형에 의해 인식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태동과 집단 활동의 전개는 이처럼 한국적 지역 담론을 몸소 경험한 작가들이 장기간 동안 바깥, 자연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작업관과 자연관을 변화시켜온 과정과 연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깥미술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작업들을 비속어로 설명할 만큼 모든 제도적 규제와 규율, 거칠애들을 벗어던진 맨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서 타자와의 상호 유기적 관계들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른쪽 도판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활동은 무려 4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야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몸을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고자 했는데요. 초기에요.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실체로서 몸을 사용하고 있고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이자 자연인 동시에 생명으로 여겨왔습니다. 바깥미술회와 야투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대학문화적 결의와 예술과 삶에 대한 본질적 의미 탐색 과정은 두 그룹 모두 유동적인 참여 방식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실제 땅과의 관계 구현을 근간으로 하는 그들의 작업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바로 장소성은 예상치 못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더 넓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가령 야투는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야투아이라든가 글로벌 노마딕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금년에 열린 글로벌 노마딕 아트 프로젝트의 독일 편입니다. 이건 그들의 홈페이지,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요.
금년에는 이렇게 온라인 형식을 통해서 관계망들이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는 플랜카드는 그들의 활동이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리는 단서가 되고요. 자연과 문화의 탈이원화를 암시하며 생태 담론의 확장과 과정을 증거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처럼 생태미술은 핵심적인 구동 원리인 관계망 증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집단을 생성해내면서 공동체적 연대성에 근간한 장기적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앞에 선생님들이 다 발표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2000년대 도시주의를 표방하던 다양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의 전개 역시 생태미술에서 땅에 기반을 둔 비예측적 관계망의 증식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생태미술의 그룹 활동은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관계 회복과 증식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 지형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작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예술 언어를 구상하면서 지금도 미술을 통한 소통 그리고 지방 문화의 형성 등을 다국도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생태미술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한 포럼에서 한스 올리 모리스트는 향후 50년간 생태라는 주제하에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분리된 별개의 영역들과 크로스오버하는 생태미술은 자연, 인간, 기계 간의 복잡한 집적 회로의 구축의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의 사유와 지속 가능한 접속을 전망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생태미술은 이처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맺고 전이되는 과정들을 촘촘히 엮어나가는 지속적인 접속 과정에서 추동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구호와 같이 자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근거한 상황의 구체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미술 작가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태미술을 그러한 회색지대에 드러내고 그 위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생태미술의 현장은 더 촘촘한 관계망을 증식시켜 기존 영역을 더 불분명하게 하는 회색지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한국 생태 여성주의 미술가들에 대한 조명이 그중 하나입니다. 본래 관계망과 연대의 강조는 여성주의적 구호와 실천에 가깝습니다. 생태 여성주의 작가 연구는 타자화된 역사들에 대한 재해석이자 관계적 욕망에 대한 긍정으로서 인류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여지는 최근 한국 미술계에서 불고 있는 생태미술에 대한 관심입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 생태미술가들, 전시기획, 미학자, 지금과 같은 전시와 미술관 등이 모두 대칭적인 관계에서 한국 생태미술의 역동적 위상과 전망을 위해 다층적 접변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산림은 약 4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생태계에 수많은 개체수가 있어야 더 풍성한 생물 다양성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죠. 과거 생물 군락에 도움을 주고자 논밭두렁을 불태워 재로 가득한 기름진 땅을 준비했듯이 생태미술은 바로 이러한 일종의 교란체계 역할을 담당하며 짙은 회색빛 상태의 양질의 토대 위에 더 많은 상이한 갈래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기존 영역과 경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증식하며 생태학적 변이를 이루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관계망을 회복시키고 다양성의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동인으로서 한국 생태미술의 전망을 살펴봐 주신 박윤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 연구자의 발표를 통해 생태학적 관점과 태도를 실천해온 한국 생태미술의 흐름과 동시대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